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 휴대폰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사람들이 챙기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막 하루 종일 일과를 보고서 정말 잠들기 전까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 몸처럼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스마트폰 증후군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걸 함께 해볼 거예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의 항목을 읽어 드릴 건데 여기에 나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세 번째,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쓴다. 네 번째,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네, 여섯 번째, 스마트폰 그 키패드 배열이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이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매우 빠르다. 여덟 번째,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열 번째, 마지막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제가 지금 총 10가지 항목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지금 쭉쭉 올려주고 계신데 신내자님이 7명, 나의 비서가, 그다음에 박영숙님 6개, 그다음에 이수환님 2개, 그리고 윤윤수님 5개, 뭐 6개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네, 5개. 저도 같이 체크를 해봤거든요. 저는 여기에 5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체크를 쭉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본인이 몇 개다 이거 개수를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0에서 한 3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양호한 수준이에요. 양호한 수준. 근데 이제 4개에서 뭐 6개를 체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과의존 초기 및 중기에 해당하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개에서 10개를 체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의존하는 과의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한국과기술개발원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대상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꽤 많은 숫자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직장인들? 여기서 적어주신 분들이랑 비슷해요. 평균적으로 4.6개가 나왔습니다. 4.6개.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라고 놓고 봤을 때는 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폰을 많이 의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면 지금 우리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당장 내가 카톡을 안 쓴다? 한 일주일 정도 버텨봐라. 스마트폰 없이 살아봐라 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숲속 산속에서 사시는 자연인 분들 빼고는 거의 뭐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정말 내 몸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한 말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틴어로요. 스마트폰을 뜻하는 단어인 포노랑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를 서로 조합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을 한번 좀 볼게요.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이요. 한 5,100만 정도 돼요. 숫자가. 전체 숫자가 5,1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94%예요. 무려. 정말 많은 숫자예요. 네, 정말 많은 숫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핸드폰 보급률은 100%입니다. 핸드폰 보급률 100%인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94%나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다 잘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다뤄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뭐 나는 뭐 은행 볼 일도 스마트폰으로 너무 잘 보고 잘 다루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또 그만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인구 중에서 진짜 나의 손과 발처럼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잘 다루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스마트폰을 잘 다루더라. 잘 다루는 인구의 특징을 좀 잘 살펴봤더니 일단은 나이대가 네, 15살에서 39세 사이인 거예요. 인구로 치면요, 33.7% 정도 돼요. 이 친구들의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이게 기업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6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Z세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MZ세대. 책도 많이 나왔고요. 신문이나 뉴스 각종 다양한 방송에서 이 MZ세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친구들이 정말 스마트폰을 내 몸처럼 나의 팔과 다리, 나의 일부처럼 그렇게 스마트폰을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왜 주목을 받냐면 제가 이것도 표로 딱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아주 세계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표는요. 작년 100대 브랜드 중에서 상위 탑 10개를 나타낸 표입니다. 상위 탑 10개를 나타낸 표예요. 이거 조사한 조사 기관이 이제 영국의 칸타라는 시장 조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놓은 거, 요 기업들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자, 아마존 들어가 있죠. 애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들어가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 들어가 있네요. 자, 이 그룹들의 공통점이 뭐냐? 디지털 기반 산업이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뒤집어 봐도요. 시가총액으로 뒤집어 봐도 순서만 왔다 갔다 하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커뮤니케어가 30대와 60대입니다. 네, 복지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지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요 친구들 중심으로 디지털화돼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이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돌아가는 환경이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 생태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말 15살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 부장님도 그랬어요. 회사 다닐 때 이제 저희 부장님 나이 좀 많으신 50대, 60대 되시는 저희 부장님이나 팀장님 아니면은 CEO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다 필요 없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계층이 있다라는 이런 세대가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트렌드를 따라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세대가 아니더라도요. 이 세대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세대가 아닌 분들이 이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교육들을 실제로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장님, 팀장님급 정도 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기업에서 연수 같은 걸 진행을 해요. 그런 연수에도 제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분들과 이제 공감,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 요즘 들어오는 직업들이 다 친구들이 다 자기네들이 대학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내 자녀가 이 MZ 세대에 속할 수도 있고요. 나의 손녀가 이 MZ 세대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직업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MZ에 실제로 속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전체 기업 인구에서는 60%가 포함이 되는 다수의 인구입니다.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 거라고 이제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인플루언서블 세대입니다. 인플루언서블 세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조합한 말이에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물건을 하나를 구매를 해요. 근데 그 구매하는 물건이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런 변화를 뭐 촉매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충분히 유명인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대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어떤 예쁜 여자애가 자기 셀카를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셀카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늘의 훈녀, 얼짱, 미녀 막 이런 말들을 달아 놓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 사진 밑에 자기가 예쁘다고 달아 놓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좀 오글거리지 않으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는데 그 밑에다가 막 얼짱, 막 훈녀, 막 이런 단어들을 달아 놓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조금 안 되실 텐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 홍보나 자기 PR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촌 동생이 대학교 졸업반인데 이 친구의 이제 그 취업의 목표가 뭐냐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이 친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당연히 이제 요즘 친구들이기 때문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SNS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제 사촌 동생 SNS를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사촌 동생이 되게 평범한 그냥 대학생인데 제 사촌 동생 SNS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팔로워 수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더라고요. 3만 명.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유명인처럼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의 희망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화장품, 패션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민감하죠. 화장품 회사기 때문에. 가만히 제가 그 친구의 SNS를 살펴봤더니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밑에다가 해시태그를 달고 아모레 퍼시픽, 뭐 패션, 뭐 오늘의 옷차림, 얼짱, 훈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쭉 다는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아직 입사를 안 했어요. 입사를 안 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써서 거기다가 올리더라고요. 자, 이걸 왜 할까요? 요즘 애들이. 간단합니다. 답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홍보 수단으로. 요즘에 입사 지원서를 쓸 때 SNS 계정을 써봐라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요. 자, SNS를 들어가서 인사 담당자가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아이인지 우리가 SNS를 들어가서 판명을 하겠다. 요즘에는 입사 트렌드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거기다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단어를 넣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나는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이렇게 패션에 민감한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홍보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SNS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절대 제가 요즘 시절에 만약에 SNS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 입사 지원서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저 때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환경이에요. 그 환경 자체가 진짜 빠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SNS로 팔로워가 많아진다라는 거는요, SNS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은 자, 제주 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귤 판매라고 되어 있는 사진 하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 친구예요. 제주도에서 귤을 팔고 있어요.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승무원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다 스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승무원의 거의 뭐 8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권고사직이 내려왔어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퇴직자를 받아주겠다. 거의 뭐 1년 이상, 1년 반 이상 비행기가 못 뜨고 있으니까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 친구도 이제 비행을 하다가 비행을 못하게 된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싶어. 2달 살기 하고 싶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이게 재미나게 놀아요. 근데 재미나게 놀다 보면 뭐가 떨어지죠? 가지고 있던 총알이 떨어집니다. 네, 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SNS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일상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SNS에 올려서 이제 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팔로워가 적진 않아요. 팔로워가 한 몇천 명 정도 이 친구 거를 들어와서 이제 보고 이제 친구가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서 내가 이제 좀 돈을 벌면서 여기서 좀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SNS로 물건을 파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인프라가 없죠. 제주도에 그냥 거의 맨몸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농장에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알고 지내던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씩 생겼던 거죠. 제주도는 늘 일손이 부족해요. 뭐 귤 따기 뭐 이런 것들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장님들이랑 네, 맞아요. 공구를 진행을 한 거죠. 인스타그램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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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귤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많이 판매를 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량 판매를 하다가 점점 이게 이제 맛있다는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귤만 파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애플망고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애플망고도 팔기 시작을 하고 요즘에는 옥돔을 팔아요. 이 친구가. 네, 점점 그 판로를 넓혀서 갈치랑 옥돔 같은 것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거 자기 인스타를 통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당연히 받겠죠. 그걸로 지금 용돈벌이 하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켓을 열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맞나요? 온라인으로? 그쵸?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옆에 가운데 협찬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협찬 환영? 네, 협찬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즘 친구들은요, 협찬을 연예인만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유명이냐? 아니잖아. 일반인이잖아. 어떻게 협찬을 해? 협찬은 기업이 연예인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보통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4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그 MZ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협찬 문화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다. 공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제가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아기 사진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SNS 친구들을 맺을 때 서로 아기가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을 확률이 높겠죠. 그쵸?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기 엄마들이랑 친구가 많아지니까 아기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기 엄마들의 이런 SNS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뭐 기저귀를 광고해주는 것도 좋아요. 막 한가인, 뭐 이영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저귀를 뭐 입히고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은 실제로 이 기저귀를 사용할 법한 일반인이 야, 이 기저귀를 썼는데 정말 너무 좋다. 야,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를 기업에서는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요즘 소비자들한테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지만 이렇게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그 협찬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글들을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글들을 보고서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찬을 유명인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일반인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100명 넘게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여기 선생님들도 협찬 받아서 물건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SNS를 내가 개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나랑 이제 친구를 맺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좀 나이대가 연배대가 이제 좀 비슷한 친구분들이랑 공통의 이제 재미난 가치관들이 생겨서 친구분들이 이제 모이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SNS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버 산업에 지금 관련이 있는 분들이 들여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뭐 영양 보조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실버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아주 충분히 요즘에는 판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자, 일반인들도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해요.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요. 그냥 정말 그냥 가족이에요. 어떤 단란한 가족 사진인데, 이 가족 사진을 올리는 분도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온라인 친구들한테, 자, 지금 제가 금요일이라 집에 퇴근도 빨리 하고 일찍 들어왔는데, 애들도 빨리 잠을 자주 내요. 너무 좋은 금요일 밤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벤트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자, 땡땡이 엄마 생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자, 1번, 뭐, 9월 21일. 2번, 9월 22일. 3번, 23일, 24일, 25일. 자,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은, 아니, 땡땡이 엄마 생일을 왜 궁금해 하는데? 남의 집 엄마 생일을 왜 궁금해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온라인 상에서는 하나의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통 문화가.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관심 없어요. 땡땡이 엄마 생일에 대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답니다. 저는 2번 해볼래요. 저는 1번 해볼래요. 뭐 스타벅스 쿠폰 준다고 하니까. 이게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MZ 세대들한테는 이 자체가 하나의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기업이 이벤트를 벌이는 것처럼 개인들도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만추 세대입니다. 다만추 세대.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다. 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다만추 세대라고 합니다. 네, 다만추 세대. 자, 다만추 세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자, SBS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연예인들의 엄마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자, 연예인들 엄마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네, 변양민님 미우새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마들이 나와서 자기네 아들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을 또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고요, TV로. 자, 아들들을 관찰을 하다가 이제 연예인들 자식을 또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KBS에서 연예인들의 자식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도경완, 장윤정 자식들이 막 TV에 나오고요. 네, 요 프로그램 제목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많이들 보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연예인들 자식들을 관찰을 하다가 이제 일반인들까지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반인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요.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돌싱 클럽. 이거 프로그램 아시죠? 보시죠, 요즘에. 돌싱들이 나와서 서로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관찰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방송의 포맷들이 그대로 인터넷에 옮겨갔습니다. 유튜브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에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오냐면 브이로그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브이로그.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브이로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은 네, 채팅창에 쳐주셔도 되고 뭐 동그라미 해주셔도 됩니다. 네, 브이로그라는 것들이 요즘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조회수가 많이 있는 또 유튜브 영상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브이로그들 보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취생이 끓이는 라면 10가지 모음. 별거 아니죠.
10가지 라면 레시피. 그러니까 본인이 맛있게 자기가 끓여 먹는 라면 10가지를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냉동실에 있는 재료로 냉파하기. 냉파는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 연예인들이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이 자기의 삶을 찍어서 올려놓는, 이게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 나오는 동영상보다 어쩌면 브이로그들이 더 관심을 받고 조회수가 더 많이 높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브이로그 보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대체 브이로그를 왜 보는데? 왜 보는데? 했더니 2가지로 딱 압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2가지. 첫 번째, 브이로그를 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 호기심 때문에 보고, 또 다른 이유는요. 나랑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딱 이렇게 2가지로 압축이 돼서 나왔습니다. 일단 나랑 정말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자, 인생은 몇 번이죠? 우리가 한 번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아요.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자, 회사원들은 가슴에 늘 뭐를 품고 산다? 사표를 품고 삽니다. 에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오늘 이 사표 딱 내버린다. 생각만 많이 하죠. 실제로 사표 못 던져요. 왜냐하면 내일 카드값 나가야 되거든요. 못 던집니다. 근데 정말 나랑 나이대는 비슷해요.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친구인데 정말 이 친구는 유학 가 있어요. 해외에. 어, 집에 여유가 있어서 좀 유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자기 공부하는 거, 뭐 박사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삶을 뭐 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브이로그는 올릴 수 있으니까. 뭐 어떤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삶을 좀 동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파리에서 사는 삶은 바로 이렇구나. 저기가 샹젤리제 거리구나. 아, 저런 노점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저런 느낌이구나. 아, 나도 정말 해보고 싶다. 지금 못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나랑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자, 저는 직장을 다녔었어요. 직장을 한 10년 다녔었어요. 근데 다른 직장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현대는 어떨까? 뭐 삼성 다니는 애는 어떨까? 그래서 다른 직장인들을 어떻게 사는지 들어가서 직장인 브이로그를 보는 거예요. 아, 얘도 출근해서 컴퓨터 켜고 나랑 비슷하게 일하네. 퇴근 이렇게 하네. 지옥철 타고 퇴근하네. 2호선 타고 퇴근하네. 뭐 이런 것들 들여다보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자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취생이에요. 자취생 늘 먹는 게 뻔하죠. 햇반에 뭐 스팸 구워서 김치찌개 하나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밥상이 좀 초라해 보여요. 내가 먹는 밥상이.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 다른 자취생들은 어떻게 밥을 해 먹고 살 수 있을까? 살아갈까? 그래서 자취생 브이로그를 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자취생들이 자기 브이로그 올리는 게 쫙 하고 떠요. 막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취생이 이런 걸 하나 올려요. 스팸 한 가지로 50가지 반찬 만들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스팸을 그냥 구워 먹기만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자취생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쟤는 스팸을 어떻게 해 먹길래 50가지나 돼? 그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아, 스팸으로 이런 요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런 삶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나랑 비슷한 자취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동질감이나 위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브이로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브이로그가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공간,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연예인 영상보다 오히려 이런 브이로그 영상들을 찾아서 훨씬 더 많이 봐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후렌드입니다. 이게 영어의 WHO, 누구의 후와 프렌드, 친구예요. 친구. 프렌드, 누구와도 인터넷상 안에서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나랑 좀 관심사나 가치관이 좀 비슷한 분들끼리는 요 각각의 SNS 상에서 서로 친구를 맺기도 하는데 그 친구를 맺는 진입하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온라인상에서는.
자,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워요. 애견인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강아지 사진을 올려요. 근데 강아지 사진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럼 와서 들어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심 있는 친구가 뭐 10대일 수도 있고요. 60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다라는 그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10대부터 60대까지 전부 두루두루 그 안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 친구를 맺을 때 장벽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요 친구들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요 친구들이? 아실 거예요. 요 친구들 모르면 요즘 안 됩니다. 간첩입니다. 네. 네, BTS예요, BTS. 방탄소년단. 네, 네, 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죠. 엄청 난립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글로벌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빌보드 차트에도 1위 여러 번 올라갔었고요. 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좋아하는 또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 이름이 뭐냐면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아미도 있고 미국 아미도 있고 캐나다 아미도 있고 베트남 아미도 있고 정말 아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미들이 BTS를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아미들이 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거 프렌드 맞을까요? 프렌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인종 불문,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맞을까요? 그쵸? 프렌드죠. 온라인상 안에서는 하나의 팬덤으로 똘똘 뭉치는 거. 프렌드의 한 예로 이런 팬클럽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판플레이 컨셉친입니다. 판플레이 컨셉친. 자,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되게 쉬워요. 이것도 이제 합성해 놓은 말인데, 자, 우리가 판을 벌리다 할 때 그 판, 놀이판, 뭐 마당판 할 때 그 판을 벌리다 할 때 그 판자랑요, 플레이, 놀다의 합성, 판 플레이.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판을 벌려서 항상 놀거리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향이 맞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판을 벌리면서 노는 것들을 늘상 궁리를 하는 거예요. 네. 재밌죠. 온라인상에서는요, 컨텐츠의 재생이 엄청 빠르고요. 그 재생의 재생을 또 가능하게 하는 무궁무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플레이가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자, TV 화면 보시면요. 남자 연예인 얼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 연예인이 B입니다, B. 네, B예요, B. B라는 친구 아시죠? 네, B는 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연예인 B가 있는데, 요 B가 2017년에 깡이라는 노래를 하나 가지고 발매를 했어요. 앨범을. 네, 깡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발매를 했는데, 자, 발매를 하고 나서 음반이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요. 왜 망했냐? 요즘 트렌드와 맞는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안무도 막 너무 과격하고 얼굴 표정도 막 너무 과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망했습니다. 그 앨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이 깡이라는 앨범을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해요. 야, 비가 깡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너 한번 이거 봤냐? 뮤직비디오 봤어? 이거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춤 동작이 이게 뭐야? 약간 이상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또 댓글을 또 우리나라 사람 댓글 잘 달죠. 댓글을 또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1일 깡. 하루에 나는 깡을 꼭 한 번은 봐야 된다. 뭐 아니다. 나는 1일 3깡은 한다. 깡을 한 3번은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변향미님 1일 1깡. 네, 이런 식으로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비는 가만히 있었어요. 비는 한 게 없어요. 앨범 망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온라인상에서 자기를 가지고 희화해서 놀아주는 것들을 이제 벌리고 있었던 거죠. 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MBC에서 하는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아시죠? 김태호 PD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저는 MBC의 김태호 PD가 정말 머리가 너무 좋은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가지고 나오는 그 아이템들을 보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태호 PD가 비는 가만히 있었는데 비가 너무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니까 비를 공중파로 불러옵니다.
공중파로 불러와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에 출연을 시켜요. 싹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요. 이효리, 비, 유재석 이렇게 세 명이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캐, 자기의 본래 캐릭터가 아닌 제2의, 제3의 캐릭터인 부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밑에 그림이 있어요. 하단에. 네,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싹쓸이라는 그룹인데 다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뭐 유재석은 유드래곤, 그다음에 이효리는 린다지, 그다음에 뭐 비는 비룡 이렇게 이제 다른 부캐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부캐의 열풍이 불었어요. 작년부터 쭉 불기 시작했고 지금도 부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일 상단에 제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메타버스요? 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부캐, 내가 만든 캐릭터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캐가 지금 열풍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다른 연예인들도 부캐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김신영 같은 경우도 자, 빨간 옷 입고 있는 요 김신영 보이시죠? 개그맨 김신영이에요. 근데 요 김신영도 본인 이름을 이제 김답이라고 이제 바꿔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어들이는 행사 수입이 자기 원래 김신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입보다 이 부캐 둘째 이모 김답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버는 수입이 10배 이상 많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캐가 정말 열풍이라는 거지 보실 수가 있죠. 자, 제일 끝에 오리 같은 게 이제 한 마리가 펭귄이 한 마리 있는데 요거 혹시 아세요? 이 캐릭터? 가장 끝에 있는 캐릭터. 아시나요? 요 캐릭터 많이 보셨죠? 하단 맨 끝에 있는 맞습니다. 펭수입니다. 펭수. 펭수는요. EBS의 부캐예요. EBS의 부캐. 자, EBS는 우리나라 교육방송사입니다. 3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교육방송사인데 교육방송 EBS의 지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되게 나오는 캐릭터들이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다 너무 착한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진부하다, 재미없다, 미취학 아동이나 보는 방송이다. 그래서 나는 EBS 잘 안 봐. 뭐 다 이렇게 이제 EBS 이미지가 간 거예요. 그래서 EBS 이미지, EBS가 야, 우리 큰일 났다. EBS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된 것 같다. 우리가 이미지 변혁을 꾀하지 않으면은 방송사로서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바로 펭수입니다. 펭수는요, 그냥 막 돌직구예요. 막 뭐 자기는 EBS 연습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 이름을 막 불러요. EBS 사장 이름을. 김명중 나와 막 이러면서 사장 이름을 막 불러요. 아니 일개 EBS 직원이 사장 이름을 막 복도에서 막 불러요. 이게 현실 세계에선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EBS 그만두면 KBS로 간다고 막 얘기해요. 퇴사하고 나서. 그걸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이라면 절대 입에 못 담죠. 막 LG 다니는데 삼성 가요. 막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EBS를 바꾸기 위한 캐릭터였는데 뭐 30대, 40대, 50대가 들어가서 봐도요.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펭수가 대신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또 느끼는 거죠. 와, 난 진짜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사는데 펭수가 하는 영상을 보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EBS가 펭수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이것도 또한 판플레이의 하나의 또한 또 하나의 일종이에요. 부캐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핑크색 가방 보이시죠? 핑크색 가방은요, 스타벅스에서 매년 여름마다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요. 뭐 음료를 뭐 17잔 정도 마시면은 주는 선물 같은 이벤트를 해요. 그게 이제 여름에는 이런 가방이나 보냉백 같은 거 주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다이어리를 주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근데 그런 행사 때 작년에 한번 인기가 엄청 많아서 난리가 났었던 가방이에요.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한정판 가방이 대체 뭐길래
이런 기사들이 작년 여름에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게 이 가방의 히스토리였고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가방이 이벤트 기간에만 나눠주는 가방이었기 때문에 조기 품절이 또 됐어요. 빨리 품절이 됐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가방이. 자, 가운데 보는 운동화는요. 나이키랑 연예인 지드래곤 혹시 아세요? 지드래곤? 지드래곤이랑 나이키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운동화예요. 지드래곤이 디자인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GD 운동화라고, 지드래곤 운동화라고도 많이 불렸는데 이 운동화 중에 일부 몇 켤레는 실제 운동화에 지드래곤이 친필 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화의 가격은요. 한 20만 원 초반이면 원래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드래곤이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정판으로 운동화가 출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판이니까 당연히 금액이 오르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중고 거래에서는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서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원래는 한 20만 원 초반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드래곤의 친필 사인이 정말 들어간 운동화 있죠. 그 운동화는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1,4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 운동화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거는 보통 추첨으로 많이 사요. 요즘에는. 자, 마지막 명품 가방 보이죠? 샤넬백 하나가 보이는데 와, 요즘에 샤넬은요. 돈을 가지고 백화점을 가요. 내가 이 돈 줄게요. 가방 주세요. 할 수 있는 가방이 이제 안 됐어요. 오픈런이라고 해서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문을 10시 반에 열거든요. 근데 그 줄을 한 8시 반 정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백화점 셔터가 딱 올라가는 동시에 정말 오픈런 열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샤넬에 입장을 해요, 사람들이. 왜? 가방 사려고. 가방이요. 샤넬도 무한정 가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샤넬은 그 소량이에요, 소량. 그래서 원한다고 해서 가방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가지 않는 이상 요즘에는 가방 가격이요. 미쳤습니다. 이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또 코로나 때 또 많이 오르고 또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하는 현상들이 생겼는데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히스토리를. 자, 스타벅스에서 한정판으로 나오는 스타벅스 썸머 레디백, 그 다음에 콜라보해서 나이키랑 해서 나온 지드래곤 운동화, 마지막 샤넬백까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 가방의 공통점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희소성에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소비 성향을 요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컨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컨슈머. 네, 세컨슈머. 이게 세컨드 영어로 제2의 또 하나의라는 뜻과 슈머, 그러니까 컨슈머가 소비자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제2의 소비자다. 또 하나의 소비자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서 세컨슈머라고 요즘에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MZ 세대 같은 경우는요. 막 흥청망청 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 욜로 뭐 한 번 사는 인생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소비하는 그 생활 패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알뜰해요. 그리고 이런 그 값어치 있는 어떤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챙기고서 다시 되파는 리셀, 다시 판다. 리셀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잘 하기도 하거든요. 자, 재밌는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쇼핑 앱 사용자 수 탑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단에. 요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1위가 쿠팡이에요. 쿠팡 제일 많이 쓰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2등이 당근마켓, 3등이 11번가, 그 다음에 4등이 뭐 G마켓, 위메프, 티몬, GS샵, 홈앤쇼핑 쭉 쇼핑 앱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쿠팡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쿠팡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당근마켓이죠. 맞습니다. 2위에 우리나라 지금 쇼핑 앱 사용자 순위 2위입니다. 당근마켓. 이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더 많이 당근마켓이 가입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 당근마켓이 뭐냐? 당근마켓 쓰시는 분 계세요? 당근마켓? 혹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팅창에 가볍게 뭐 씁니다. 뭐 이런 거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당근마켓. 저는 당근마켓 사용해요.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근마켓이 중고 거래를 해주는 쇼핑 앱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중고 거래를 쇼핑 앱 2위에 올라올 정도로 중고 거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아나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중고 거래는 개념 자체가 조금 바뀌었는데 요즘에 중고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있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물건, 가치를 담은 물건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가치를 넘겨준다. 근데 나는 넘겨줄 때 나의 경제적인 이윤도 챙긴다라는 개념으로 중고 거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근 마켓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컨슈머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선한 오지랖이에요. 선한 오지랖. 한자로 착할 선자에 우리 오지랖 부린다. 에휴, 넌 너무 오지랖이 넓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오지랖을 서로 결합시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할 때 누구도 요즘에는 피해를 입기를 바라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되게 정의로워요. 그래서 어떤 그 앞에 LH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온라인상으로 그게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희생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뿌린다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당하지 않아 우리는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자, 야식 타임 이어가기 챌린지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 보이시죠? 네, 뭐 족발 사진도 보이고요, 피자 사진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음식 사진이 보이네요. 이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9시나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자영업자들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10시 이후에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달 음식을 인증 사진을 찍고 본인의 SNS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밑에 달아요. 서사는 밤 9시 야식 타임.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극복 나도 동참.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런 글들을 막 답니다. 그리고 다음 챌린지, 다음 도전자를 지목을 해요. 나는 뭐 땡땡이 엄마가 했으면 좋겠어. 뭐 누구 아빠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야식을 시킬 사람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목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뭐 야식을 시켜서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하고 다음 사람을 또 지목을 하는 거죠. 이게 서산시에서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야식 타임 이어가기 챌린지라는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한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힘드니까 야, 나라도 한두 번 더 사 먹어보자. 에휴, 뭐 10시 이후니까 한 번 배달해 먹자. 뭐 이렇게 이제 선한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자, 밑에 사진 볼게요. 요구르트 사진에 하나 나옵니다. 요구르트 사진. 엔요라고 되어 있는 요구르트가 있어요. 이 요구르트가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요구르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빨대가 붙어 있어요. 보통 요구르트들은 빨대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엔요 요구르트는 처음 등장했을 때 빨대가 옆에 붙어 있게끔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엄마들이 빨대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요구르트가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 요구르트를 이용했던 이용자 중에 한 명이요. 자꾸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편하게 이 엔요 요구르트를 이용하고 있긴 있지만은, 옆에 붙어 있는 저 빨대, 저거 다 환경 오염 시키는 거 아니야? 저거 다 일회용인데? 그런 생각이 어떤 소비자가 문득 든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실제로 메일 유업에 사연을 보내요. 나는 엔요 요구르트를 이용하고 있는 뭐 한 아이의 엄마다. 근데 이 요구르트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기업이 윤리적인 입장에서 환경 문제도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고객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 글을요, 보고요. 이게 엔요 요구르트 옆에 그 메모장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손편지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글자는 잘 안 보여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손편지가 보이실 거예요. 화면상으로. 이 손편지가 뭐냐면 메일 유업의 최고 책임자, 김진기
김진기 책임자가 그 고객한테 실제로 보낸 손편지예요. 와, 상상이 안 가시죠? 기업의 총수가 일반 개인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아, 우리 요구르트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메일 유업의 최고 책임자 누구누구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 같은 대기업이 먼저 알아서 앞장섰어야 되는 환경 문제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지적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엔요에서는요, 실제로 요 빨대를 없애요. 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도요, 좋은 게 이걸 또 하나의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엔요 요구르트 환경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라고서 재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도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착한 선한 오지랖을 부려서 이렇게 메일 유업, 엔요의 빨대를 없앴던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감자 파는 도지사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강원도 도지사님이에요. 최문순 도지사인데 요분이 강원도가 감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감자 농사가 작년에 너무 잘 됐는데 이걸 다 못 팔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 감자가 많이 사용돼야 되는 기업의 어떤 사내식당이나 학교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 감자가 유통이 안 되면서 감자가 너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강원도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어차피 밤 늦게까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감자를 소비하는 데 한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약간 골칫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많은 감자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농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손해를 보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도지사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막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최문순 도지사의 제일 막내 비서가 MZ세대예요. 여자 비서인데 30살짜리 비서예요. 근데 이제 비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도지사님 우리 이거를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 많은 감자들. 온라인이 좀 소문이 빠르잖아요. 온라인에 한번 올려보죠. 해서 요거 기획을 해요. 그래서 요 최문순 도지사도 사진을 바꿔요. 이렇게 감자를 양볼에 이렇게 딱 붙이고 이름도 아예 감자 파는 도지사 이렇게 이제 이름도 이제 바꾸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10kg 감자 박스 10kg 한 박스를 얼마에 판다고 내에 걸었냐면요. 5,000원이요. 5,000원. 택배 포함해서. 정말 싸죠. 10kg짜리 감자 한 박스를 택배를 포함해서 5,000원에 판다고 공지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지를 올리면서 이게 농가에 부담이 주는 게 절대 아니다. 택배비랑 박스비를 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다. 농가에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니까 여러분들 감자를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 글을 올립니다. 트위터에. 이게 난리가 나요.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 아, 농가들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감자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감자를 산다고 막 해요. 그래서 그 감자를 딱 오픈하는 날, 이 처음에 강원도에서 준비한 오픈 박스는 5,000 박스를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 접속한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어요. 감자 사겠다고.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그 수가 다 선한 오지랖을 부려서 너도 나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서버가 터졌어요. 그날. 10만 명을 다 수용을 못해서 서버가 다 터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SNS를 활용을 해서 네, 감자를 팔았던 이런 일화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또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희생을 보면 안 된다, 내가 도와주자, 뭐 이런 일들도 이제 막 많이 동참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마냥 철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이렇게 좀 생각이 깊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대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하셨다라고 하는데 소통을 위해서 우리 당연히 서로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기업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기업이 소통하고 있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도 세팅이 되어 있고, 뭐 조명도 세팅이 되어 있고, 카메라도 많이 세팅이 되어 있고, 정말 전문 쇼호스트들이 앞에 나와서 제품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트가 완전히 다 지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장소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방송하는 곳이 수산물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생수를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라이브 커머스의 쇼호스트다라고 한다면은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일단 그런 게 있고 제가 화면을 왼쪽에 띄워드렸는데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요. 고무장갑을 파는 화면이에요. 천연 라텍스 고무장갑을 파는 화면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실시간 채팅을 남겨요. 근데 어떤 분이 라텍스 고무장갑 얼마나 질긴지 보여주세요 라고서 누가 채팅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진행하는 진행자가 자기가 이게 얼마나 쫀쫀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TV 홈쇼핑은 불가능하죠. 실시간 이런 채팅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말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진행되는 환경에서 이게 실시간 채팅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한 점들을 즉각 여기다 올려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 우리가 온라인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일반 온라인으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런 방송을 보다가 구매를 하는 경우가 한 10배 이상 구매율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 제가 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지금 온라인으로 이것도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보셨던 이미지일 거예요. 이런 보라색 이미지가 주는 뭐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켓컬리라는 회사거든요. 마켓컬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켓컬리? 신선식품 같은 것들을 좀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마켓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가 처음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마켓컬리를 두고 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니네 그런 식으로 장사하다가는 다 망해. 라고 처음에 유통업계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켓컬리가 뭐를 내세웠냐면 우리는 새벽 배송을 하겠다. 우리는 새벽 배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길 배송, 바로 다음 날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 11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은 다음 날 아침에 배송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마켓컬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켓컬리가 약속을 했던 이런 지금 그 운수 환경 자체들이 없었어요. 마켓컬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요. 다음 날 바로 배송해주는 이길 배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5년 때에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너희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마켓컬리 엄청 성공했죠. 그쵸? 지금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매출 관련된 표인데 2015년 마켓컬리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매출이 2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요. 매출 지금 낀 거 보시면요. 4,289억 원이에요. 보이시나요? 매출이 불과 4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몇 배가 높아졌죠? 148배가 높아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작년 코로나가 한참 많이 기승을 부렸던 2020년에는 마켓컬리의 매출이 몇이나 나왔느냐? 1조가 넘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엄청나죠? 19년 대비 2배가 더 성장을 했어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되게 마켓컬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랬더니 CEO 내지 많은 고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고객이 느끼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 마켓컬리가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시 이전에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물건들을 주문하기만 하면은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우리 집 문 앞에 그 물건들이 배송이 와 있는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신선식품 배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선식품 뭐죠? 말 그대로 신선, 앞에 신선자가 붙은 정말 신선한 상태를 꼭 유지해야만 하는 식품이에요. 달걀, 고기,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선식품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전에 신선식품을 어디서 주로 장을 많이 봤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샀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배송시켰다가는 이틀, 3일 걸려서 집에 오면은 이게 다 상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새벽 배송, 이길 배송이 가능하면서 신선식품도 배송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 이번엔 가전업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전업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가전업계는 고객을 엄청 세분화시키고 쪼개고 있어요. 그 마켓을 니치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세분화된 마켓을 표현할 때 니치 마켓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전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가전은 옛날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 냉장고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세탁기 하나 판매를 해요. 그 마찬가지로 세탁기도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이전의 가전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라면요. 요즘에는 백인 백색 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 백색 가전. 요거를 풀어드리면요. 가전도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화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 우리 이전에 냉장고 살 때 냉장고 색상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냉장고 색상. 자, 냉장고 색깔이 보통 무슨 색이었죠? 우리가 삼성이나 LG 베스트샵 가면은 흔히 볼 수 있었던 냉장고 색상. 아니면 집에 있는 냉장고 보셔도 돼요. 집에 있는 냉장고. 가지고 있는 냉장고 지금 무슨 색이죠? 네, 이수아님 흰색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회색도 있었고요. 그렇죠. 냉장고 색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도요. 안 나와요. 여기서 끝이에요. 흰색, 회색 둘이면 끝이에요. 맞죠? 세탁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탁기 보통 우리 사는 색깔 무슨 색이었죠? 세탁기 색상? 회색, 흰색. 더 있나요? 없죠? 그게 끝이었어요. 그 가전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디자인도 한정적이었고요. 색상도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가전들 같은 경우는요. 색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냉장, 냉동실을 구분해서 지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주문 넣을 때. 나는 냉장고를 쓰는데 냉동실을 냉장고보다 훨씬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아, 나는 냉장은 한 칸만 하고요. 냉동. 이렇게 냉동은 세 칸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주문을 넣으면 그렇게 물건이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색상도 흰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냉장고에 입힐 수가 있습니다. 광고 보셨을 거예요. 삼성에서 요즘에 비스포크라는 가전들 내놓기 시작했죠. LG에서는 오브제라는 가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전들이 다 이렇게 니치 마켓, 정말 시장을 세분화해서 고객들 하나 다 맞춰서 우리가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나온 발상들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가전 사진들을 제가 쭉 갖다가 놨어요. 화면에. 지금 약간 그 에메랄드 색빛 나는 가전 보이시죠? 이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색이 약간 푸르딩딩해요. 이런 냉장고가 요즘 되게 잘 팔리고 있고요. 냉장고 위에 어떤 가전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결합이 된 가전인데 색상 보시면은 밑에 건조기는 핑크색이고요. 위에 세탁기 밑에 세탁기는 핑크색이고요. 위에 건조기는 카키색인 거예요. 이런 색상 발상 되게 독특하죠. 전혀 없었던 가전이죠. 자, 위에 보시면 집에서는 이제 맥주도 내려 먹습니다. 이거는 생맥주를 내려주는 홈 브루잉 가전이에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고요. 되게 비싸요. 500만 원 정도 해요. 비싸죠. 근데 이제 시장이 니치 마켓이 되다 보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네, 구입해서 집에서 맥주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하단에 TV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TV도 되게 특이한 게 돌아가는 TV예요. 가로로 있다가 세로로 돌리면 이렇게 또 세로로 딱 돌아가는 삼성에서 나오는 TV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TV 제일 많이 팔아요. 네, 삼성, LG가 다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CEO들한테. 전 세계 가전 1등인 삼성, LG가 이런 실험적인 가전들을 계속 내놔야 되느냐? 인터뷰를 했더니 CEO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 우리가 기존에 내놨었던 제품들로 지금 1위는 차지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을 카피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나라들은 너무나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들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 생산만으로 전 세계 마켓을 쉐어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이 많고 더 인력도 많고 훨씬 더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니치 마켓을 확실히 뚫고 계속 공부를 하고 영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가전의 트렌드도 이제는 MZ세대가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MZ세대가 이제 나이가 점점 차면요. 구매력이 더 높아져요.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이제 이 세대들이 결혼을 하면은 혼수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혼수를 할 때 일반 가전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춤형 가전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일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은 거대 자본, 거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전도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션 업계로 한번 가볼게요. 패션 업계. 자, 위아래 다른 그림이 있어요. 비슷한데 좀 다른 그림이에요. 자, 상단에 있는 이게 이제 속옷 브랜드인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속옷 업체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속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나왔던 이제 광고했던 이제 사진이고요. 밑에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속옷 브랜드 기업인데 이제 좀 비슷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모델들이 전혀 다르죠. 모델들이. 자,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8등신의 미녀들이에요. 몸매도 너무 좋고 키도 크고요. 늘씬하고요. 막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모델들이 조금 달라요. 네. 좀 살집도 있는 것 같고 얼굴이 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회사가요.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다른 슬로건을 걸었는데 일단 위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회사는요. 이 사진을 실어놓고 더 펄펙트 바디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바디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바디라는 문구를 걸어놓고 위에 사진을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더 펄펙트 바디인데 이제 밑에 사진이에요. 자, 이 비슷한 사진이 왜 나왔냐면요. 위에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업체가 저 광고를 내고 나서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을 너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퍼펙트한 바디냐? 완벽한 바디 이거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몸매는 이런 몸매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막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섹시한 컨셉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속옷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비꼰 거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내놓은 광고를 비꼰 거죠. 야, 진짜 완벽한 퍼펙트한 바디는 이런 것들이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디들은 이런 것들이야. 근데 너희들처럼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 그대로를 요즘에는 사랑해. 이게 요즘 트렌드야. 라고 해서 그걸 비꼬는 광고를 내놓은 겁니다. 되게 재밌죠. 두 개의 광고가. 빅토리아 시크릿은요, 원래 예전에는 미국 전체 그 속옷 시장의 한 40%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뭐가 유명했냐면 패션쇼, 란제리 패션쇼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패션쇼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표가 나올 정도로 이 패션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이 되게 높았었어요. 실제로 2016년도쯤에 중국 상해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빅토리아 시크릿 란제리 쇼가 실제로 상해에서 열렸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팔렸던 안표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패션쇼 보려고 들어가는 안표가. 그럴 정도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았고 인기도 많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요.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지금 미국에서 어떠냐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요즘 사람들 되게 건강, 운동 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예전처럼 뭐 삐쩍 마른 몸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고 근육 붙은 몸들을 더 선호를 하는데 계속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반감이 있었고 이런 광고도 소비자들과 맞지 않았고요. 얘네들이 오프라인은 정말 매장의 개수가 많았는데 온라인을 무시를 했어요. 야,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매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잘 팔 수 있어, 온라인보다. 이런 되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소홀히 한 그 사이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많은 다른 란제리 업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뚝 하고 매출이 많이 급감한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한때는 탑이었지만 이렇게 망했던 기업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거 혹시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무신사랑해. 들어보셨나요? 혹시 무신사? 무신사. 이게 저도 무신사를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10대부터 30대에 해당하는 남자들한테는 거의 열광, 무신사 열광. 엄청나게 좋아하는 남성 패션 위주로 판매를 하는 어떤 플랫폼 업체예요. 쉽게 말해서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백화점은 들어가면은 다양한 의류 업체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 온라인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백화점처럼. 그래서 무신사 안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무신사 안에 입점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있느냐? 5,700개가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엄청 많죠. 10대에서 30대의 소비자가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요. 기업 가치가 아까 마켓컬리가 1조였잖아요. 무신사 잘 모르셨지만 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는요. 지금 2조 원입니다.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회원수는 840만 회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탄탄한 기업입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무신사의 약자가 뭐냐면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을 줄여서 무신사라고 불렀어요. 원래 처음에 그런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카페 같은 데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처음에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무신사의 지금 조만호 대표라고 있는데 그 대표가 고3 때 자기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운동화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많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신사에 서로 막 다퉈서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려고 해요. 우리 브랜드도 무신사에 들어가게 해줘. 막 우리도 해줘.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입점 수수료도 높게 받아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적게 받는 건 아니고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들 내는 입점 수수료가 보통 한 30% 정도 입점 수수료를 내거든요. 홈쇼핑이나 백화점 보통 그래요. 그런데 무신사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온라인 치고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커뮤니티가 크고 탄탄하고 회원수가 많고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좋고 하니까 10대에서 30대들이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뭐 조카나 아니면은 뭐 손자나 손녀분들이 이런 무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옷이나 신발들을 지금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런 거 기사 조금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아마 툭 대화할 때 이런 거 주제를 던져보시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센스 있어. 무신사 어떻게 아시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걸로 무장한 회사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조 원 회사 규모 이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요즘 세대들과 디지털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들은요, 맞아요. 편해요. 많이 편리하긴 하지만은 또 편한 것만 있진 않거든요. 모든 기술에는 다 양날의 검처럼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자들이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짧아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요, 나의 우울한 일상 사진들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즐겁고 늘 재미나고 여행 가고 뭐 맛집 가고 뭐 이런 사진들을 보통 SNS에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삶은 그거와는 거리가 먼데 스마일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죠. SNS 상에서는. 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사진 보면요. 네, 명품 슈퍼카에서 넘어지는데 명품들이 쫙 깔려 있는 사진이에요. 네, 이게 유행을 했었어요, 한때. 홀딩스타 챌린지라는 거였는데 명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넘어지는 차가 고급차일수록 SNS상에서 좋아요나 댓글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와, 동경한다, 막 이런 거, 막 글을 써놓는 거죠. 네. 네. 이런 사진들이 돌 정도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막 시계가 막 엄청 많아요. 이거 자랑하는 거죠, 다. 네. 그리고 좋은 데에서 뭐 와인 한잔 하는 거, 뭐 여행 간 사진들, 그쵸. SNS 인증샷에 보면은 어쨌든 어떤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 사진을 위해서 과한 돈을 많이 지출을 하기도 하고요. 네. 관계의 정체성도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해요. 내가 온라인상에 맺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나의 관계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인지 오프라인상에서 내 옆에 있는 관계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진짜 관계인지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또 많이 야기를 또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기술이 절대 뒤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편리한 거를 많이 맛봤거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카톡 내일부터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안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카톡?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술이 뒤로 가진 않아요.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나아갔지. 그래서 이런 빛이 있으면은 이런 그림자들도 우리가 안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